세계 민담 이야기 에티오피아 편. 대한민국 왼쪽에 중국, 인도를 지나서 중동 지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지역이 있는데 수단과 케냐 옆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동양인과 서양인의 침입을 받아 기독교 문화와 해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고유한 문화를 보존해 왔습니다. 아비시니아라고도 불리는 에티오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은 적도 있으나 전쟁이 끝난 뒤에 아주 오래된 군주 제도를 유지하다가 1974년 9월에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쫓겨나고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산 위의 불. 사람들은 옛날에 아디스 아바바라는 도시에 아르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구라제이족의 나라에서 와서 그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인 하프톰 하세이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하프톰 하세이는 아주 부자여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실증이 났기 때문에 매우 따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축축한 바람이 고원을 지나 불어오는 어느 추운 날 밤에 하프톰은 아르하를 불러 뗄나무를 하러 보냈습니다. 아르하가 일을 마쳤을 때 하프톰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잣말로 사람이 추위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찬바람이 부는 높은 봉우리인 술루타 산에서 사람이 담요나 옷 없이 온 밤을 견디고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르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사람이 그 일로 이득을 볼 것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밤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 하프톰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쪽에 기꺼이 내기를 걸겠네. 아르하가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틀림없이 술루타 산에서 온 밤 내내 벌거벗은 채 서 있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 말씀드리면 내기에 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겠네 라고 하프톰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떤 식으로건 자네와 내기를 하겠네. 자네가 음식이나 물, 옷이나 담요, 그리고 불 없이 밤새도록 술루타 산의 바위새에 서 있다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 몫으로 집하고 소떼와 함께 좋은 농토를 1000에이커 주겠네. 아르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프톰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르하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밤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살아 돌아와서 저에게 주실 그 땅을 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 산봉우리를 넘어 독하게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아르아는 구라제이 쪽 출신의 늙은 현자에게 가서 자기가 내기를 건 데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이야기를 듣더니 아르아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네를 돕겠네. 슬루타로부터 뻗어나온 계곡을 넘으면 낮에도 보이는 높은 바위가 있어. 내일 밤에 해가 질 때 내가 거기에 불을 피워서 자네가 산봉우리에 서 있는 데서 보이도록 하겠네. 밤새도록 자네는 내가 피운 불빛을 지켜봐야 하네. 눈을 감거나 어둠이 자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게. 자네는 내 불을 바라보면서 그 불의 따스함을 생각하고 거기서 자네를 위해 불을 보살피고 있는 자네의 벗인 나를 생각하게. 밤바람이 아무리 독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자네는 살아남을 걸세. 아르아는 노인에게 뜨겁게 감사를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프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프톰에게 말했어요. 오후에 하프톰은 그를 술루타 산으로 보내고 다른 하인들에게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밤이 오자 아르하는 거기에서 옷을 벗고 해가 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고원을 넘어오는 축축하고 찬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르하는 몇 마일 떨어진 계곡 너머에서 벗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별처럼 빛났어요. 바람은 더욱 차가워져서 살갗을 꿰뚫고 들어와 뼛속을 시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서 있는 바위는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추위는 그의 몸을 더욱 마비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는 몸이 따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계곡 너머의 깜빡이는 불빛에 계속 눈길을 보내면서 늙은 친구가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 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안개의 조각들에 불빛이 가물거렸어요. 그럴 때면 그는 안개가 지날 때까지 긴장하고 보았습니다. 그는 재채기와 기침을 하고 몸을 떨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밤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자 비로소 그는 옷을 입고 산을 내려가서 아디스 아바바로 돌아갔습니다. 하프톰은 아르하를 보고 놀라서 하인들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음식이나 담요나 옷 없이 밤을 새웠단 말인가? 하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네, 그는 이 일을 모두 했습니다. 자네는 이상한 친구로군. 하프톰은 아르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나? 아르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먼 언덕 위에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뭐라고? 자네가 불을 바라보았다고? 그럼 자네는 내기에 진 걸세. 자네는 여전히 내 하인이야. 그리고 자네 땅은 없어. 하지만 그 불은 저를 따뜻하게 만들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프톰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한테 땅을 주지 않겠네. 자네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 자네를 구한 건 풀일 뿐이야. 아르아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다시 구라제의 족의 늙은 벗을 찾아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그 문제를 재판관에게 가져가라 하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아르아가 재판관에게 가서 불평을 하자 재판관은 하프톰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프톰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하인들이 아르아는 계곡 너머에 멀리 떨어진 불을 바라보았다고 다시 한번 말하자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졌소. 왜냐하면 하프톰 하세의 조건은 당신이 불 없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요. 아르아는 산 꼭대기에서 시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 노예로 일생을 보낼 운명이라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늙은 벗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말게. 도시의 그 어떤 재판관 속에서보다 언덕에서 더 많은 지혜가 무성하게 자란다네. 그는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일루라는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일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프톤과 아르아 사이의 내기에 관해 그 착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일루는 잠깐 생각하더니 걱정 말게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대신 그 일을 맡겠어. 며칠 뒤에 하일루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프톰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아르하가 내기에 졌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잔칫날이 오자 손님들은 훌륭한 마구를 단 노새들을 타고 왔는데 그들의 뒤에서는 하인들이 줄을 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하프톰은 하인 2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햇빛을 받지 않으려고 그 머리 위에 비단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치는 사람 4명이 위대한 하프톰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들을 위해 펼쳐놓은 부드러운 양탄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멋진 음식인 염소구이, 옥수수와 팥소스 볶음, 인제라라고 불리는 과자, 입맛을 돋구는 여러 가지 소스 냄새가 부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음식 냄새는 손님들의 굶주림을 더 크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나와야만 하는데 그들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기무 냄새밖에 맡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존경할 만한 하일루가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마침내 손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일루,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음식 냄새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일로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하지만 냄새 맡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볼 수도 없는 불에는 온기가 있습니까? 하일루가 물었습니다. 아르하가 술루타 산에 서 있던 동안에 바라본 불의 온기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나의 부엌에서 나오는 냄새로 식사를 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찬성했습니다. 이때 재판관은 자기의 실수를 알았고 하프톰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충고를 해준 데 대해 하일루에게 감사하고 아르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땅, 집, 소떼의 주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하일루는 음식을 들여오게 됐고 곧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뚤어진 여인. 옛날에 시움이라는 시골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끊임없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집이 대단해서 언제나 일을 반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시움은 새 집을 짓고 싶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둥근 돌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안 돼요. 잠시 뒤에 그의 아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모난 흙집을 지어야 해요. 그래서 시움이 지은 새 집은 네모였고 말린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물이 탁해요. 시움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샘으로 가는 게 더 낫겠소. 그의 아내는 안 돼요. 샘물은 좋지 않아요. 강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채우려고 강으로 갔습니다. 시움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목이 마른데 하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좀 주구려. 당신한테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납작 과자예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에게 납작 과자를 주곤 했습니다. 시움은 저녁 식사로 고기를 부탁하면 팥수수 볶음이 나왔고 팥수수 볶음을 부탁하면 고깃찜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구니를 사라고 부탁하면 아내는 솥을 샀고 양념을 사라고 부탁하면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소금이라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시움이 평원을 건너 처가에 다녀오자고 하면 아내는 안 돼요. 언덕을 넘어서 시부모를 찾아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덕을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아니에요. 평원을 건너가요.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언제나 정반대의 일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가엾은 남자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자기가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얻는 방법을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를 원할 때는 납작과자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부탁을 받은 뒤에는 틀림없이 차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납작과자를 원할 때는 차를 부탁을 했어요. 그녀는 그 부탁에 따라 그에게 납작과자를 내주었습니다. 강물이 마시기 나쁠 때 그는 아내에게 강에서 물동이를 채우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그 부탁을 받은 뒤에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샘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는 아내의 부모를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의 부모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집에 앉아 있을 때 시음은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으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조용히 있읍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자기가 음악을 원한다고 단정하고는 마을의 악사를 불러들여 와서 손님들을 위해 씩씩하게 노래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움은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주 딱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시움과 아내가 도시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고 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계절이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움과 아내는 강에 이르렀을 때 마을 부근에서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에 작은 나무들과 관목이 떠내려가고 둑에 물이 넘쳤습니다. 시움은 사정을 보고 건너면 위험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소. 시움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좋소. 내가 먼저 가서 발로 길을 더듬어 보겠소. 그는 물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물살은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너편에 이르자 돌아서서 아내에게 충고했습니다. 조심해요. 물거품이 있는 곳에 발을 딛지 말아요. 거기에 깊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물거품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발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움이 말했듯이 거기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녀는 물에 빠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시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녀를 구하려고 달려나왔어요. 부인이 어디 있어? 부인이 어디 있어?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물 밑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했어요. 시움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아주 거꾸로 나갔으니까 틀림없이 상류 쪽에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상류로 달려가서 그녀를 찾았으나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녀 없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시움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바로 그런 식이라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얼마나 멀리 가버리는지 알겠죠?
전령으로 간 당나귀. 당나귀를 탄 두 남자가 어느 날 산속의 좁은 오솔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대방의 가족, 건강, 그리고 소떼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작물과 비가 내리는 데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의 당나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킁킁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한 남자가 이것이 아주 성가시게 느껴져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미 인사를 나눈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승들까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까닭을 모르십니까? 그럼 내가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당나귀들은 오랫동안 짐을 나르는 짐승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들은 큰 모임을 갖고 참가자 가운데 하나를 뽑아 하느님에게 보내면서 모든 당나귀를 인간의 잔인함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들의 전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나귀들은 지금 길이나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주둥이를 맞대고 서로 묻는답니다. 전령으로 간 당나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당나귀가 다른 당나귀와 코를 비빌 때는 화를 내지 말고 모든 생물은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십시오. 아디니파스의 영웅. 아디니파스라는 마을의 남자 12명이 어느 날 나다를 가루로 빻으려고 마이 에데가라라는 도시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가루 부대를 등에 지고 유포르비아라는 작은 숲에 꼬불꼬불 뻗어있는 오솔길을 따라 평원을 건너 돌아올 때 그들 가운데 하나가 함께 떠난 사람이 모두 아직도 일행 속에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는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는 11명만 세었습니다. 기다려요. 그가 소리쳤어요. 누군가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다고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세어봐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남자도 세웠습니다. 그 역시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11명밖에 안 돼요. 누군가가 없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도 역시 오솔길 가에 있는 남자 11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오,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가 오솔길에서 벗어나 헤매다가 표범에게 잡혔어요. 마을 사람 12명은 잡아먹힌 남자를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동료가 길을 잃도록 버려둔 자신을 꾸짖으면서 아디니파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가 뒤에 쳐져서
표범에게 잡히게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큰 표범이라고요. 다른 남자가 또 말했어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암표범이죠. 그런데 그는 맨손으로 너무나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는 용감한 전사였지요. 티그라이 전체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중에 들었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공포의 비명을 한마디도 지르지 않았어요. 이 훌륭한 남자가 표범떼에게 잡아먹혔다고 우리가 말하면 그의 미망인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불쌍한 그의 가족, 줄곧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슬프게 말했어요. 용감한 남자일 뿐 아니라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동료를 슬퍼하다가 아디니파스에 돌아가서 비탄의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러 달려나왔습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마이 에데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잃은 마을 사람이 표범들과 싸운 이야기와 그가 얼마나 영웅적으로 죽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흥분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작은 소녀가 돌아온 남자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가루푸대를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그 수를 세어보았어요. 12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가루푸대가 12개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남자가 죽었단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작은 소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가루푸대가 12개가 있으니까 12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멈추고 자루를 세웠습니다. 자루가 12개 있으니 12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가 또 소리쳤어요. 촌장은 마이 에데가에서 돌아온 남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지금 12명이 있어. 그가 말했어요. 실종된 남자가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표범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여행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표범들을 모조리 때려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런 영웅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다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춤과 노래와 주연을 곁들인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을 사람이 그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그 동네에 명예를 가져다 준 데 관한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젊은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유서 깊은 땅. 에티오피아는 널따란 초원, 드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 그리고 작은 계곡들로 이루어진 유서 깊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생활은 봄에 쏟아지는 폭우와 홍수가 가을의 지독한 가뭄, 먼지 바람과
끝없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서둘러서 나무 쟁기로 밭을 갈고 밀과 팥수수를 심습니다. 비가 온 뒤의 짧은 기간에 그들은 나달을 잘라내고 수확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태양 속에서 땅이 뜨겁게 달아올 때쯤에는 나달을 타작해서 흙으로 지은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짚은 마을의 성벽 부근에 거대한 벌집처럼 쌓아 놓습니다. 사람들은 계곡 언저리에 가장 높고 가장 험한 벼랑에 마을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쪽의 계곡에 있는 밭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청년들과 소년들은 솥대와 염소들을 마을로부터 몰고 내려가서 계곡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밤에 그들은 짐승들을 몰고 가파른 오솔길을 다시 내려와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표범들과 사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여인들은 샘으로 내려가서 큰 오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처녀들은 뗄나무를 구하러 나갑니다. 많은 유목 부족이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계곡에 정착했고 다른 사람들은 솥대에게 풀을 먹이기만 하고 계속 이동해 가서 잊혀졌습니다. 산속의 생활은 고달프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랫동안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쪽에 있는 평원의 풀밭에서 사람들은 대규모로 솥대를 키웁니다. 계절이 바뀌어 풀이 시들고 샘이 마르면 평원의 사람들은 솥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솥대를 몰고 갑니다. 물이 적은 건조한 계절에 여러 부족의 목자들은 솥대를 데리고 똑같은 샘으로 갑니다. 때로는 한 솥대나 다른 솥대가 쫓겨날 때까지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연이 순조로울 때 이 평원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삽니다. 산의 사람들이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를 사랑하듯이 평원의 사람들은 그들의 풀밭을 사랑합니다. 산에는 기독교인 아마라족과 티그리냐족, 일부는 기독교도이고 일부는 회교도이며 일부는 이교도인 브라제이족, 회교도인 하라족, 갈라족, 소말라족, 유대교도인 타나호스에서 팔라샤족이 있습니다. 풀밭에는 부족의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서로 다른 역사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그곳에서 마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디스 아바바, 숨, 아스마라 같은 큰 도시들에서 많은 부족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나란히 삽니다. 그들은 상인, 제역공, 은세공장, 미술가, 책 제조공, 목각공 등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도시의 큰 시장들로 곡물과 양념류를 가져오고 철공들은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창, 칼, 도끼를 가져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언어와 많은 부족이 있지만 사람들이 불 언저리에서 밤에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아마라족의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갈라족과 구라제족 사이에서도,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경 너머에 있는 실루크족과 딩카족의 땅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를 모는 대상들, 그리고 팔찌, 칼, 창을 팔려고 산을 넘는 상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옮겼기 때문이에요. 아마 일부는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다른 것들은 수단과 콩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나위 없이 많은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의 산속 마을에서 있는 풀 덮인 오두막에서 늙은 현자들의 입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때로 이야기 속의 영웅들과 악당들은 인간이고 때로는 짐승입니다. 이 인물들은 때로는 아주 현명하고 때로는 아주 어리석습니다. 흔히 그 이야기들은 모든 인간의 약함과 허영 또는 옳음과 그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시골을 사납게 떠도는 크고 강한 짐승들인 하이에나, 코끼리, 사자, 표범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산토끼, 원숭이, 제칼 같은 작은 짐승들이 더 큰 야수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영리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지켰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에티오피아인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구라제족인 하인이 어떻게 재판을 통해 자기의 땅을 찾았는지, 토타가 어떻게 꾀로 표범과 제칼을 이겼는지, 흰 생쥐가 어떻게 보람있는 생활을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